예, 어제 뵙고 오늘 또 뵙게 되네요. 어제는 소성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 또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어제는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서 이 사드 장비가 들어온 지 6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그때의 그 악몽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사드 철거를 위해서 제14차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죠. 주최측 추산 1만 명, 예, 경찰 추산 5천 명, 예, 그렇게 엄청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예, 사드 철거에 대한 그 열망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또 저희들을 위해서 연대해 오신 여러 기관 단체들이 또 많아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드 배치 반대 제 904회째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힘차게 가열차게 투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중의례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사드 철거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다가 먼저 가신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며 그 동지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소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소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서서 나가리 산자여 가노라. 나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사드하고 평화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투쟁.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언 발언은 이동욱 공동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평안을 빕니다. 예, 어제는 소성리 신박교에서 제14차 범국민 평화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참 많은 평화의 동지들이 오셨어요. 경통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광주에서, 전남, 나주, 목포 쪽에서도 오셨고, 또 충청권에서 보령, 군산, 또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평화의 연대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성리 어머니들, 우리 안 외롭죠, 그죠? 예, 저희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평화의 동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연대를 하러 오십니다. 우리 이제 김천 광장은 아무래도 일요일 저녁이고 해서 오시는 빈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해서 연대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걸 많이 느꼈고요. 많은 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우리의 평화를 이 정권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형편없잖아요. 지금 외교고 안보고 뭐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 이 평화의 최전선인 소승리와 김천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감 가지고 계속 집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아니면 이 한반도 평화가 잘 안 지켜질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뚜벅뚜벅 꾸준하게 평화를 위해서 계속 나아갑시다. 주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합니다. 예, 이동우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그 범국민 평화행동 사회를 보면서 시계를 보지를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고 제 진행 순서 끝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30분이나 오버가 됐더라고요. 계획된 시간보다. 이걸 준비한 우리 강현욱 교문이과 그리고 삼두체에서 굉장히 좀 당황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이 좀 길어지고, 근데 저도 이래 좀, 옆에서 이렇게 코멘트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저도 당황하고 주최 측에서도 많이 당황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래 좀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성민, 아직까지 아닙니다. 박성민 자문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이 시간을 할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언하실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주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발언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병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주입니다. 정말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신문도 안 보고 최근에 와서 텔레비전 뉴스, 그것도 MBC 8시 뉴스만 보는데 어제 장재호 국장이 발언을 하라 그래서 모처럼 부탁인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대통령이 또 입으로 사고를 쳤던 겁니다.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죠. 무기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전쟁 당사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소련의 푸틴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엔에서 제재를 하자고 결의를 할 때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같은 발걸음을 계속 맞춰왔던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발했던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뿌리가 거구파 스테판 반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940년대에 그 나치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직전에 나치의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앞장서서 유대인을 색출해서 학살했는 횟수가 140회 정도 됩니다. 스테판 반델이라는 거기 우크라이나 민족 동맹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그 인원이 15,000에서 한 35,000명 가량 되는데 거기에는 어린애가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유, 물론 푸틴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민간인이 살상되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러시아의 입장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발언을 드립니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전 대통령이 EU 가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중들이 우리로 말하면 촛불 집회를 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은 뭐 여러분들이 신문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소련을 해체하고 동유럽이 자유하고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기존의 국대서양 조약기구를 러시아 쪽으로 동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국대서양 조약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맞섰던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동유럽의 5개국이 그때 소련의 위성국가 비슷했었는데 그 나라들이 몽땅 다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한 2,000km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0km에 불과합니다. 소련이 나폴레옹 전쟁 때도 또 나폴레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쟁 거리가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프랑스군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패주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한다면 그게 52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전 대통령 때 EU에 가입하겠다고 우크라이나가 EU에 요청했을 때 EU에서 14억 달러를 주고 지원해주고 우리 모양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140억 달러를 제공하고 에너지를 싸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틴의 부모님과 푸틴의 친척들이 거의 나치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예, 군인들, 민병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하고 있는 문양이 옛날에 유태인을 학살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당 그 문양하고 비슷한 문양을 하고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전쟁은 불러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러시아를 심기를 건드려 또 하루 후에는 중국의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불태워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윤석열이 개인한테만 간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민중들이 대통령의 입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화에 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계속 처음에는 미국의 시선으로 보면서 푸틴이 일방적으로 나쁜 놈이고 전쟁광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전쟁은 장기전으로 고착화돼 가지고 민중들만 일반 대중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휴전을 해가지고 전쟁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양쪽 다 이익입니다. 전쟁을 안 하면 제일 좋겠어.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거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했는 게 EU 가입을 재추진하고 나토 가입을 재추진하겠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푸틴이 침략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말 잘못하고 또 한쪽에 가서 붙고 이러다가는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익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이는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냐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주지사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하고 관련된 사드 기지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누구를 위한 사드 기지 정상화입니까? 미국, 일본을 위한 사드 기지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를 뽑는 우리 국민의 역할,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뽑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또 다른 연대 세력과 뭉쳐서 우리의 사드 철거를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윤석열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병도 선생님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이 퐁당이더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단락씩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도는 침략이다. 사도는 침략이다. 불법 사도 철거하라. 불법 사도 철거하라. 주민 생명 위협하는 우리 생명 위협하는 불법 사도 철거하라. 불법 사도 철거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두 주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음악을 보내주셨던 분 다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노래하는 농부 우현덕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현덕 가수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노래를 우리의 심금을 좀 울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지막에 반대한다. 이걸 3번 그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위협 전장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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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동맹 온몸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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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 우리 박성민 자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나오셔서 열강을 해주시는데 우리 또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 싫어하시잖아요? 좋아요? 네. 머리 안 남아서 네. 가리지. 오늘 우현덕 가수님 오시는 걸 몰라가지고 얘기를 길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집회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게다가 오늘부터 8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집에 가시면 많이 늦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인데 오늘은 199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책의 날, 지적 재산권의 날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 이유가 1616년에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하고 스페인의 스피노자가 같은 날 죽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스페인 정부에서 그런 걸 기념하자고 제안해가지고 1995년에 책의 날로 이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책의 날이 언제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 책의 날이 10월 11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고려 현종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날을 기념해가지고 10월 11일 날 책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쭉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핵 문제나 핵 문제 관련된 얘기를 쭉 했는데 관련한 역사로는 2003년에 오늘 4월 23일 날 중국이 제안해서 북중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회담이 베이징에서 시작되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는 45년의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해방됐지만 해방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분단됐습니다. 그죠? 지구상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라가 그리고 가족이 갈라져서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편지 한 통 못 보내는 이런 굴욕적이고 사실은 모진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거죠.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1983년에 6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두환이 총칼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치 위기가 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일주일짜리로 이산가족 잡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억나시죠? KBS에서 그때 시작했던 온 나라가 이제 눈물바다가 됐던 그리고 이게 남과 북의 가족만 헤어진 게 아니고 피난 가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까지 남쪽에서도 다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찾고 이런 것들이 중단을 못했어요. 6개월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주로 사회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도 살아있지 김동건이라고 하는 아나운서예요. 그때 주로 이제 이산가족들이 만나면 김동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북한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닌데요 색색인데요 다 그랬어요. 뭐예요? 가장 많이 이산가족이 된 게 피난길에 폭격받아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그 북에서 6남매 데리고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남편 찾는다고 노 할머니가 KBS에서 들어오시질 않는 게 집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손주들 중에서는 제일 큰 편이어가지고 하여튼 할머니랑 교대하러 갔다가 일주일 이제 그러고 같이 있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이 분단의 아픔이 우리한테 어떻게 있는지를 실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분단 체제는 우리 민족의 삶 전체를 비정상으로 만들었어요. 어저께 우리가 14차 평화행동을 하는데 보건소 앞에 집회하는 거 보셨죠? 미국 성조가를 부르고 미국 국기를 들고 참 괴이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의 가장 묵어야 되는 입에서 우리 원불교 기도문처럼 가장 묵어야 되는 입에서 전쟁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한미동맹에 매달려서 평화와 통일로 나가기는커녕 민주주의 발전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지 다 아시죠? 1992년에 5월 달에 북중 수교를 앞두고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1차 예비회담을 베이징 다오이웨이 국빈관에서 할 때 중국이 제안한 건 전제는 뭐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대만과의 단교였어요. 중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하려는 건 전제다. 또 하나,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그 다음에 북일 회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하는 요청사항 2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탈냉전 시기에 남한은 한수 수교, 북중 수교 이런 걸 통해서 탈냉전에 동북아 지형에 변화를 모색했지만 고립무원에 빠진 북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북은 북대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하는 거를 해요. 그거를 미국에 제안을 해요. 파격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걸 걷어차요. 북일 수교도 미국이 가로막아요. 북의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인 탈냉전식의 외교적인 노력이 미국에 의해서 다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영상 보고 북일 수교는 다음번에, 그리고 오늘은 북한의 이런 주한미군 주둔 용인에 대한 이거를 걷어찬 미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어렵다는 문정인 특보 기고문을 놓고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과 무관하다면서 혼선을 빚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보낸 글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북 어려움을 신청이 설명하면서 왔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 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 특보의 기고문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말을 문 특보가 대신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역할분담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전 미 장관이 주한미군 발언을 했을 때 왜 탁자까지 내려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을까요?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를 돌이켜보면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북한 백두혈통이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일화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에서 1992년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수교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 국면에서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회고록을 통해 자신과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것이라는 중국 측 언급을 전하자 김 위원장이 손으로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 외쳤다고 다만 적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속내를 털어놓은 듯한 발언은 인상적이지만 이는 외교적 전략일 뿐 솔직한 입장과는 달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예. 조금 아까 평화협정 관련된 문재인 발언 동의하시나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은 무관한 것, 아무 상관없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가 이제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데 70년 동안 정전체제, 즉 총을 쏘는 전투행위가 중지된 상태예요. 어느 쪽이든 일방이 전쟁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건 곧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꾼다고 하는 건 정전협정 60조에 외국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건 외국군 철수 문제를 남도 북도 다 논의할 수, 이미 중국은 56년에 철수했고 중국군이 이걸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주한미군 나갈 거냐의 문제는 협상 과정에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한반도의 평화가 제대로 공고히 구축이 되려면 강력한 물리력을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가 지휘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건 공고한 평화체제를 가기 어려워요. 따라서 주한미군은 나가는 게 실질적인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기도 할 거예요. 다만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유감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 눈치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신 것처럼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을 때 김정일 당시의 국방위원장이 직접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을 승량이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국의 입장이 일정한 수준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어서 메모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비밀사항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주둔 문제입니다만 1992년 초 미국 공화당 정부 시기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북과 남이 싸움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댔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어 수많은 침략을 자행한 사례를 들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로 보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알기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통일이 돼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것이 남조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겠지만 결국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2000년 6월 13일 날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에서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할 때 동석했던 당시의 인동훈 통일부 장관이 직접 들은 거를
본인의 회고록인 피스메이커에 쓴 기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때 2000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1992년에 당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인 김용순 비서가 미국을 가요. 그래서 92년 1월 22일 날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의 아놀드 켄트라고 하는 국무부 차관, 정책 담당 차관하고 회담을 한다. 이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그해 1992년 1월 28일 날 부시가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다. 소련이 망한 거죠. 미국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자아도취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우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북이 제안한 이 파격적인 주한미군 주둔 용인에 대한 제안을 걷어쳐요. 왜? 소련이 없어진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북으로 정한 거죠. 부시의 연설처럼. 그래서 이 김용순이 그런 회담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요. 아무 결과도 없이. 이때 켄트한테 내린 지침이 있어요. 협상하지 말 것. 관계 정상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 것. 여기서부터 켄트는 1mm도 벗어나지 않고 그런 주장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핵사찰을 받을래? 아니면 고립된 상태로 이런 고통의 나라들을 보낼래? 골라라. 이거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김용순 비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빈손으로 보낼 걸 왜 초청했냐 그러면 미국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초청한 거예요. 미국이 초청한 건 1991년에 11월 달에 서울에서 아펙 회의를 해요. 아시아태평양 경제 동반자 회의라고 하는 아펙 회의 때 지난주 한중수교 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의 외교부장인 천치첸이 미국 국무부 장관인 베이컨한테 북미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북이 지금 공포화적 고립감으로부터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고 아예 핵사찰을 받으려면 북미 간에 고위급의 정치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베이컨이 당시에 딕 체니라고 하는 국방장관한테 91년 11월 18일 날 비밀 성안을 보내요. 북과 한급 높은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협상을 하지만 관계 정상화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이제 비밀 문서를 보내요. 그대로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을 김용순 비서를 만나서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용순 비서가 끊임없이 미국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요. 92년 11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93년 2월 3일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를 근거로 기회로 북과 마지막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 비자 발급도 안 하고 다 걷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돼? 북이 93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월 12일 날 NPT 탈퇴 그리고 핵개발로 나가는 것을 천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북은 핵개발로 나가고 그래서 6번의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 개발된 핵미사일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로 박차를 가해서 미국과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거꾸로 전 세계 최강의 전력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이 세운 군사작전에 따라서 북을 괴멸시키고 지도부 참사하는 그리고 나라 하나를 괴멸시킬 수 있는 핵 전략 자산을 그냥 한반도에 투입하고 그거를 정리하기로 지금 현 정부는 합의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30년 전에 북의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한반도에 이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 지형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태우는 어땠을까? 노태우는 이런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극도로 반대했어요. 노태우가 88년에 77선언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한이 한국과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북매단이 진행되는 거를 92년 1월 6일 날 미국에서 노태우한테 전달하니까 극도로 반대하고 딱 한 번만 해라 이러고서 수용했다고 하는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반도의 이 한중 수교, 한소 수교, 북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도 북에 대해서는 실제로 속내는 뭐였어요? 망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었다는 거를 본인의 회고록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미국도 한국도 북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이 핵개발로 나서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미국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반도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북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2년 1월 22일 날 그 냉대를 받고 김영순이 아무 성과도 없이 북으로 돌아왔지만 26일 날 노동신문에 3면 6면에 뭐라고 쓰냐면 북미회담의 단초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해 3월 31일 날 아사히 신문하고 김일성 주석이 인터뷰하면서 회담은 시작됐고 이것을 지속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좌절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김용순과 켄트 이 회담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초가 돼서 이게 밑돌이 돼서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만나고 2019년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가요? 미국 가서 회담하고 이런 단초들을 열어낸 거이기도 한 겁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의 외투가 지나갈 때 정치가들은 그 외투에 소매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0년 전 북한에 이런 파격 제안을 걷어찬 미국도 북에 대해서 극도로 반독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노태우도 이 역사의 외투를 잡지 않은 거죠. 그게 지난 30년 동안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위협이 계속되게 됐던 과정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걷어찬 미국의 이유는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이 아닌 적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어긋나는 이런 미국의 전략을 한반도에 심는 거죠. 전 세계 어떤 경우에도 분쟁이 있고 나면 평화협정 체결로 가요. 나라끼리의 싸움에서도 정부와 반군의 싸움에서도 수단 같은 경우 지금 반군하고 싸우고 있죠. 이게 마무리가 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인류가 발견한 분쟁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평화협정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있다고 하면 2018년 싱가포르 혁명,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깨질 리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의지가 없고 오히려 북을 불복시키는 것만 하려고 했던 이런 미국의 적대 정책이 지금 한국의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사드 배치와 똑같이 방해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전략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그냥 바뀌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야 바뀐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만 이것을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마지막에 저도 문학적으로 시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씨가 쓴 봄이라고 하는 시인데 시가 마음에 들어서 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넘었네. 죄송합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점점점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승민 자문위원님 이 준비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예, 복습, 예습하셔야 되고 또 요약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걸 지금 1년짜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우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소성리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김천분들 그리고 소성리분들 예, 건강 잃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칩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랑하고 평화라.